대기자만 22명입니다. 노인 일자리 하나 받으려고 전국에서 22만 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22만 명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줄을 잘못 선 겁니다. 경쟁률 7대 일자리 자리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옆에 월 79만 원짜리 자리가 있는데 거긴 사람이 안 몰려요. 왜냐고요? 몰라서요. 그냥 몰라서 안 가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게요. 노인 일자리 참여하면서 근로장려금이란 걸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아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거 단독 가구 기준 최대 165만 원이에요. 매년 5월에 신청하면 되는 건데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 중에 이걸 챙기는 비율이 처참할 정도로 낮아요. 공익활동 월 30만 원, 11개월이면 연 330만 원. 여기에 근로장려금 165만 원 더하면 연 495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34만 4천 원까지 합치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3년 동안 모르고 지나갔다? 1,500만 원 가까이 허공에 날린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분들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선착순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배점표가 있어. 점수 높은 사람이 붙는 건데 이 점수표 구조를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혼자 사실수록, 걸음걸이가 건강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인데 이걸 모르니까 매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65세 넘으셨는데 노인 일자리 한 번도 신청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는 그냥 넘기려고 하신 분은요? 오늘 제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선발 기준표, 급여 단가표까지 전부 뒤져서 확인한 내용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실제 얼마 받는지, 어떤 착각이 돈을 날리는지, 22만 명 대기 뚫는 방법은 뭔지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 연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도 올해 62세입니다. 매장 운영하면서 매출은 매년 줄어드는데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고 자료 찾아가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먼저 알아보고 나누는 거예요. 혹시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 67세 독거인데 공익활동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깎이나요? 피부양자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짧게 남겨주시면 영상이나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실제 내 통장에 얼마가 꽂히는지 유형별로 가상인물을 대입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하면 내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꽂히는지 가상인물 3분을 만들어서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 김씨 어르신입니다. 68세, 혼자 사시고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이분이 공익활동형에 참여하면 월 30만 원이 들어옵니다. 활동 시간은 하루 3시간 이내, 한 달에 30시간이에요. 주 3일 정도 나가시는 거죠? 이분의 한 달 수입 구조를 보면 기초연금 34만 4천 원에 공익활동 활동비 30만 원, 합치면 월 64만 4천 원입니다. 연으로 치면 기초연금 412만 8천 원 더하기 활동비 330만 원, 합계 742만 8천 원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공익활동 월 30만 원이 기초연금을 깎느냐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기본공제 108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빼거든요. 월 30만 원은 108만 원 기본공제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사실상 0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어르신은 기초연금 한 푼도 안 깎이면서 활동비 30만 원을 고스란히 더 받는 구조예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공익활동 월 30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느끼시는 분과 아니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느끼시는 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적다고 느끼시는 분 정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을 보셔야 해요. 이씨 어르신 66세 부부 가구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받고 계시고 기초연금도 수급 중이에요.
이분이 선택한 건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월 60시간에서 80시간 근무하고 월 급여가 73만 원에서 79만 원 사이예요.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가 올라서 최대 월 79만 원까지 잡힙니다. 이분의 월 수입 구조를 보면요. 국민연금 80만 원에 사회 서비스형 급여 79만 원,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 서비스형 월 79만 원은 공익활동 30만 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진짜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월 79만 원에서 기본공제 108만 원을 빼면 79만 원이 108만 원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소득 단독으로만 보면 기본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씨 어르신은 국민연금 80만 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국민연금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공적 이전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게 소득 인정액에 따로 합산돼요. 국민연금 80만 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이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처리가 되긴 하지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이것저것 계산하면 기초연금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건요. 제도는 분명히 일하는 어르신을 응원한다고 하면서 막상 열심히 일하면 다른 데서 깎이는 이 구조가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월 79만 원 벌어서 연금 10만 원 깎이는 거면 당연히 일하는 게 이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기초연금 통지서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요. 사회 서비스형 연 수입은 약 790만 원이고 기초연금 감액분은 연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니까 순이익으로 보면 연 670만 원에서 73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공익활동형에만 머물렀다면 연 330만 원이었을 텐데 사회 서비스형을 선택하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 볼게요. 박 씨 어르신 62세입니다. 아직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공익활동형은 신청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이분이 시니어 인턴십에 배정되면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니까 부담이 적고 박 씨 어르신 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 최소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인턴 이후입니다. 3개월 끝나고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은 추가 6개월간 지원금을 더 받아요. 그래서 기업도 전환할 유인이 있는 거죠.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42%라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은 정규직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규직 전환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잡아도 월 209만 원, 연 2,508만 원입니다. 62세에 이 정도 소득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엄청난 기회예요. 자, 세 분을 비교하면 확실히 보이시죠? 공익활동형 연 330만 원, 사회서비스형 연 670만 원 이상, 시니어 인턴십에서 정규직 전환까지 가면 연 2,500만 원. 같은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인데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두고 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월 30만 원짜리 공익활동형에만 몰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진짜로 잘못 알고 있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소득으로 안 잡힌다. 이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착각부터 깨겠습니다. 공익활동 활동비는 소득에 안 잡힌다는 말이요. 법적으로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할 때도 반영 대상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 원이 있기 때문에 월 30만 원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는 거지 소득으로 안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형처럼 급여가 높아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소득으로 안 잡힌다고 믿고 사회 서비스형까지 편하게 생각했다가 기초연금 감액 통지서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생계급여 수급자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정보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공익활동형도 안 되고 사회서비스형도 안 되고 시장형 사업단도 안 돼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취업 알선형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가능한데 오직 생계급여만 제외거든요. 이 구분을 모르면 접수 자체를 안 하거나 접수했다가 전산에서 걸려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착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먼저 신청하면 먼저 뽑힌다. 노인 일자리가 선착순이라고 알고 계신 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배점표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가점 5점, 총 10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혼자 사시면 세대 구성 점수가 높고 면접에서 보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양호하면 활동 역량 점수가 높아요.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무리 일찍 신청해도 점수가 낮으면 밀리고 마감 직전에 냈어도 점수가 높으면 붙어요. 네 번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상관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외돼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자녀의 직장건보에 피부양자로 올라있는 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도 아닌 별도의 자격이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걸 반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부양자인데 직장가입자인 줄 알고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또 하나는 본인이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직장건보에 직접 가입돼 있는데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이 뭔지 건보공단 1577-1000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다섯 번째, 한 번 떨어지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기 모집은 맞습니다. 매년 11월에서 12월에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연중 내내 중도 포기자가 생깁니다. 건강 악화, 이사,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와요. 이때 추가 모집이나 긴급 충원이 진행되는데 대기자로 등록해 놓은 분이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수행기관에 대기자로 넣어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모르면 다음 정기 모집까지 1년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장기 요양 등급 받아도 일자리 계속할 수 있다. 이건 정반대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전부 참여 자격이 사라져요. 취업 알선형만 예외이고 나머지 유형은 전부 제외됩니다.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에 한해서 전문의가 활동 가능이라고 진단서를 써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는 등급 판정 즉시 참여 종료예요. 문제는 이걸 모르고 계속 참여하시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이미 받은 활동비를 환수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가지 착각 어떠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라고 느끼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착각들이 단순히 몰랐다 수준이 아니에요. 유형 간 급여 차이, 자격 박탈, 부정수급 환수까지 연결되는 문제라서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진짜 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 유형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정확히 어디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 아래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유형별로 뭐가 다른지, 내 상황에서 뭐가 유리한지, 겹쳐서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이걸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핵심 유형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이 3개가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선택지예요.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30시간 일하고 월 30만 원 받아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11개월이에요. 하루 3시간 이내에 주 3일 정도니까 체력 부담이 거의 없죠. 사회 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 기본인데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월 60시간에서 80시간 근무하고 월 73만 원에서 79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오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요. 그래서 보험료 본인 부담분 약 6만 원 정도가 빠지고 실수령액은 67만 원에서 73만 원 사이예요. 대신 계약 종료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니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가 고정이 아니에요. 사업단이 매출을 올리면 그 수익을 참여자들이 나눠받는 구조라서 월 50만 원일 수도 있고 15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실버 택배, 실버 카페, 반찬 가게, 식품 제조 판매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데 사업 실적에 따라 변동이 크다는 게 특징이에요. 초기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점차 자립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 유형의 가장 큰 차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안정성 대 수입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공익활동형은 금액은 적지만 자격 조건 충족하면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기초연금 감액도 없고 체력 부담도 없으니까요. 사회서비스형은 수입이 2배 이상 높지만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있고 근무 시간도 배로 늘어납니다. 시장형은 수입 상한이 높지만 사업 실적에 따라 어떤 달은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겹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볼게요. 첫째,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는 동시 수급이 됩니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참여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겹치는 거고 사회서비스형도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형은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근로장려금과 노인 일자리도 동시 수급됩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고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이에요. 셋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노인 일자리 참여의 관계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의 직장건보에 피부양자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되면서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거든요. 이 경우 사회서비스형 사업 자체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참여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핵심은 사회서비스형 참여로 인해 생긴 직장가입은 괜찮다는 겁니다. 별도의 다른 직장에서 건보 직장가입이 된 거면 안 되고요. 넷째, 주거급여와의 관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데 노인 일자리 소득이 올라가면 이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공익활동 월 30만 원 수준이면 거의 영향 없지만 사회서비스형 월 79만 원이 더해지면 주거급여 탈락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지금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시고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고민 중이신가요? 이 조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가족분들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형별 차이와 겹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제도를 알면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돈이 새는 함정들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놓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당하는 경우들이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함정,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 안 될 거야. 경쟁률 높다는데 어차피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청서 자체를 안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익활동형 기준 월 30만 원, 11개월이면 연 330만 원입니다. 3년이면 990만 원이에요.
안 될 것 같아서 안 냈는데 실제로 내봤으면 배점표상 붙을 수 있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고 혼자 사시고 걸음걸이 건강하시면 점수가 높아서 충분히 선발될 수 있는 조건인데 시도조차 안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신청서 한 장이 연 330만 원짜리 종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 떨어진 후 대기자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정기 모집에서 탈락하면 대부분 올해는 끝이구나 하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연중 내내 결혼이 생깁니다. 참여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그만두시는 분, 이사 가시는 분, 다른 일자리를 찾으신 분, 이런 경우가 꾸준히 발생해요. 이때 추가 모집 공고를 내거나 대기자 명단에서 바로 연락을 돌립니다. 대기자로 등록해두면 전화 한 통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건데 등록 안 해두면 이 기회가 그냥 다른 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대기자 등록은 수행기관에 가서 대기 명단에 넣어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서류 다시 낼 것도 없어요. 세 번째 함정. 공익활동형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앞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렸지만 공익활동형 연 330만 원과 사회서비스형 연 730만 원 이상, 그 차이가 연간 400만 원 이상입니다. 나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사회서비스형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서비스형의 상당수가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노노케어, 취약계층 생활지원, 공공시설 봉사 같은 업무는 교육 이수만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경쟁률도 공익활동형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요. 월 30만 원이 적다고 느끼시면서 사회서비스형은 생각도 안 해보셨다면 연 400만 원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번째 함정. 근로장려금을 안 챙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억울한 케이스예요.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 근로장려금 존재 자체를 모르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참여자 대부분이 이 조건에 해당돼요. 매년 5월에 정기 신청하면 9월에 입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되고 전화로도 됩니다. 이걸 모르면 매년 165만 원까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아는 사람은 활동비에 근로장려금에 기초연금까지 다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활동비 30만 원만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같은 노동,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 시니어 인턴십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3개월 인턴 후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전환율이 42%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턴 기간 동안 기업이 이분을 계속 쓰고 싶다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3개월간 지각이 잦거나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 저구를 안 하면 전환 대상에서 빠져요. 정규직 되면 연 2,500만 원급 소득인데 3개월 동안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으로 이 기회가 열린다는 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함정. 출석관리 소홀입니다. 공익활동형은 출석률 80% 미만이면 활동비가 삭감됩니다. 한 달에 30시간인데 80%면 24시간이에요. 6시간 이상을 빠지면 깎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병원 진료나 건강검진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신고하면 공가로 처리돼서 출석률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안 나가시면 결근 처리됩니다. 아프니까 쉬어야지 하고 연락 없이 빠지시면 그 달 활동비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내일 병원 갑니다. 이 한마디가 돈을 지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씨 어르신, 70세, 생계급여 수급 중이셨어요.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형에 신청하셨다가 전산에서 걸려서 탈락하셨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제외 대상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취업알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가능했거든요. 이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취업알선형으로 신청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연결받을 수 있었는데 공익활동형 탈락 충격에 아예 재신청을 안 하셨어요. 유형만 바꿨으면 됐는데 정보 하나 몰라서 1년을 통째로 날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자 22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정도면 이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신청 방법이나 유형별 차이, 대기자 등록 같은 기본 안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행기관에서 탈락자한테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대기자 등록하시겠습니까? 까지 한마디만 해줘도 수만 명의 어르신이 기회를 안 놓칠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돈이 새는 함정들이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를 골랐습니다.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가장 많이 본 질문들이고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 저는 64세인데 내년에 65세 되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공익활동형은 당해 연도 65세 이상이 기준이에요. 2026년에 65세가 되시는 분이라면 2025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되는 2026년도 정기 모집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64세여도 사업 시작 연도에 65세가 되면 자격이 충족되는 거예요. 다만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는 조건이 붙으니까 65세 되자마자 기초연금 신청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거든요. 타이밍을 맞추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단을 원하시면 이건 60세 이상이 기준이라서 지금 당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65세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급여도 훨씬 높고요. 두 번째 질문. 아들 직장 건보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데 참여 제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란 본인이 직접 사업장에 소속되어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건보에 올라가 있는 피부양자는 별개의 자격이기 때문에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확인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건보공단 1577-1000에 전화해서 제가 직장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확인해 주세요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30초면 들러. 세 번째 질문. 공익활동하면서 근로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 소득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공익활동 연 330만 원 수준이면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니까 요건 충족이 되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에요. 홈택스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ARS 전화 1544-9944로도 됩니다. 지급은 9월에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금액은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까지 나옵니다. 네 번째 질문. 사회 서비스형 하면 기초연금 얼마나 깎이나요? 이건 본인의 전체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서 딱 한 가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산 구조는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은 먼저 월 108만 원을 기본 공제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뺍니다. 사회서비스형 월 79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108만 원 공제 범위 아니라 근로소득 쪽에서는 추가 소득 인정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월 40만 원 이상 있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쪽에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면서 기초연금 감액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소득 때문에 깎인다기보다는 전체 소득 합산이 올라가면서 깎이는 구간에 들어간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반드시 참여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사회서비스형 참여하면 내 기초연금 얼마나 달라지나요? 라고 모의 계산을 요청하세요. 무료로 해줍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올해 떨어졌는데 대기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접수했던 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셨으면 그 행정복지센터에, 노인복지관에서 하셨으면 그 복지관에 가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주세요 하시면 돼요. 별도 서류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접수할 때 서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전화로 해도 됩니다. 대기자 등록 후에는 결혼 발생 시 연락이 오는데
이때 빨리 응답하셔야 해요. 연락 갔는데 며칠 내로 회신이 없으면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5가지 질문에 답을 드렸는데 혹시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 질문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루지 못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해서 다음 영상이나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도를 아는 것까진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신청하러 갈 때 현장에서 뭘 알고 가면 유리한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실전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인 일자리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이미 확인해 두셨나요? 아직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메모해 두시면 현장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먼저 신청 채널부터 정리할게요.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이 4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 복지로, 정부24 이 3곳이에요. 온라인이 편하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방문하시면 담당자와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유형이 맞을까요? 제 점수가 대략 몇 점이나 될까요? 이런 질문을 현장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접수만 딱 넣으면 이런 상담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수행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본 분한테 추가 모집 연락이 가기가 쉽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서류는 간단합니다. 참여 신청서 1장,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서 1장, 주민등록등본 1부, 이 3가지가 기본이에요. 참여 신청서와 동의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서 쓰시면 되고 주민등록등본만 미리 떼가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셔도 되고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뽑으셔도 돼요. 자격증이 있으시면 사본을 가져가세요.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컴퓨터 자격증 같은 거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단 신청할 때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실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점표를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공익활동형 선발 배점은 소득 인정액 최대 65점, 세대 구성 최대 5점, 활동 역량, 보행 능력 15점, 의사소통 15점, 신규 참여자 가점 5점입니다. 이중 소득 인정액은 바꿀 수 없잖아요. 세대 구성도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니 바꾸기 어렵고요. 그런데 활동 역량 30점은 면접 당일 컨디션에 달린 겁니다. 보행 능력은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합니다. 의사소통은 면담할 때 말하기와 듣기가 원활한지를 봐요. 지팡이나 실버카트 같은 보조도구 사용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 보청기를 안 끼고 와서 대화가 안 되면 의사소통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접 당일에는 보청기 꼭 착용하시고 보행 보조도구를 쓰시더라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해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30점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어요. 다음 팁. 경쟁률이 낮은 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대부분 본인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만 신청하시는데 실제로는 인접지역 수행기관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동 복지관은 경쟁률이 7대 1인데 옆 B동 시니어클럽은 3대 1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수행기관에 전화해서 올해 신청자 대비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면 대략적인 경쟁 상황을 알려줘요. 여러 기관에 동시 접수는 안 되지만 어디에 넣을지 사전 탐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팁. 추가 모집 타이밍을 잡는 법이에요. 정기 모집은 11월에서 12월, 사업 개시는 대부분 3월입니다. 그런데 3월 이후부터 중도 포기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첫 번째 추가 모집이 많이 나오고 여름철 7월에서 8월에 건강 문제로 그만두시는 분이 늘면서 또 한 차례 충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행기관에 혹시 빈자리 있나요? 한 번씩 전화하시는 것, 이게 대기자 22만 명 뚫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팁. 근무 조건을 유연하게 제시하세요. 면접이나 상담할 때 오전만 됩니다. 화목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딱딱하게 말씀하시면 배정이 어려워져요. 오후도 괜찮습니다. 요일은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담당자가 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특히 추가 모집 때 남은 자리가 오후 시간대인 경우가 많은데 오전만요 하시면 아무리 대기 순위가 높아도 배정이 안 되거든요.
5번째 팁.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을 활용하세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발신자 위치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에 자동 연결됩니다. 제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 이 번호 하나면 해결돼요. 어떤 유형의 자리가 있는지, 올해 추가 모집 계획이 있는지, 내 나이와 조건에 맞는 유형이 뭔지 전화 한 통으로 전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팁. 가족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손주분한테 부탁하시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 멤버십을 등록해 두시면 새로운 일자리 모집이 올라올 때 알림이 갑니다. 보조금 24 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분 스마트폰에 이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모집 공고가 뜨자마자 연락을 받으실 수 있어요. 22만 명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빨리 잡는 게 무기입니다. 이 정도면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정보는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자격이 되는 건 맞나?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하나씩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확인 항목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되시면 마음속으로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이 항목들을 전부 통과하셔야 노인 일자리 참여 자격이 됩니다. 첫째, 나이 확인입니다. 공익활동형을 원하시면 올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0년생 이전 출생이시면 해당돼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을 원하시면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1965년생 이전 출생이시면 가능해요. 본인이 원하는 유형에 맞는 나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입니다. 공익활동형은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야 신청이 됩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 안 하셨거나 신청했는데 탈락하셨다면 공익활동형은 자격이 안 돼요. 다만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안 받고 있다고 노인 일자리 전체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생계급여 수급 여부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전부 참여가 안 됩니다. 유일하게 취업알선형만 가능해요. 헷갈리시면 본인이 받는 급여가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인지 주거급여인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넷째, 건강보험 가입 유형입니다.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이면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외됩니다. 자녀 직장건보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확인 방법은 건보공단 1577-1000 전화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떼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표시되면 문제 없습니다. 다섯째, 장기요양 등급 판정 여부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판정받으신 분은 참여가 안 돼요. 현재 등급이 있으시면 등급 해제 후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인지지원 등급인 경우에만 전문의 진단서로 활동 가능을 증명하면 예외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등급 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면 이 항목은 통과입니다. 여섯째, 타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입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현재 3개 이상 참여 중이시면 노인 일자리를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안에서도 2가지 유형을 동시에 하는 중복 참여가 불가해요. 공익활동형 하면서 사회서비스형을 동시에 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셔야 해요. 일곱째, 준비 서류 확인입니다.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이 3가지가 기본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하고 주민등록 등본만 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면 사본도 챙겨가세요. 사회서비스형 신청 시 우선 선발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대기자 등록 계획입니다. 선발되면 좋겠지만 혹시 탈락하더라도 바로 대기자 등록을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접수한 기관에 대기 명단에 넣어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추가 서류 필요 없사라. 이걸 안 하시면 연중 추가 모집 기회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아홉째,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면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청하시면 되고 9월에 지급돼요. 이걸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자격이 되셔도 지급이 안 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9가지 항목 중에 아니요가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그 항목이 본인의 걸림돌이 되는 지점이에요. 대부분은 해결 가능한 것들입니다. 생계급여 때문에 안 되시면 취업 알선형으로 우회하시면 되고, 건보 자격이 애매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확인되고, 장기 요양 등급이 문제시면 등급 해제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 체크리스트 쭉 보시면서 나 이걸 진작 알았으면 작년에 신청했을 텐데 하시는 분 계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으니까 됐어요. 올해 11월 정기 모집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추가 모집은 연중 수시니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만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숫자 기억하시죠? 연 최대 495만 원, 공익활동 활동비 330만 원에 근로장려금 165만 원, 이걸 모르면 매년 허공에 날리는 돈입니다. 3년이면 거의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까지 시야를 넓히면 그 금액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이 돈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나시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1544-3388 이 번호를 저장해 두시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예요.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제 나이, 제 조건에 맞는 유형이 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노인 일자리 여기 seniorlaw.org KR에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안에 이것만 하세요. 내일로 미루시면 까먹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신 분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직접 이런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으세요.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 보시더라도 나한테 해당되는 건가 판단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녀분이 한번 확인해 드리고 어머니 이거 해당되시는데요. 같이 신청해 볼까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연 수백만 원을 지키는 겁니다. 가족분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22만 대기자 중 대부분보다 앞서 계십니다.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유형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공익활동형만 아는 것, 배점표를 읽을 줄 아는 것과 선착순이라고 믿는 것, 이 차이가 매년 수백만 원의 격차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62세 같은 세대로서 앞으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복지 정보,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 정보를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